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문제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오늘은 그 불편함을 넘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 선택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와 같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끔찍합니다. 숨을 쉴 수 없는데 정신은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공기가 폐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온몸이 산소를 갈구합니다.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몇 분이 아니라 수시간, 심지어 수일간 계속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입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고통이 적은 죽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대출혈처럼 의식을 잃고 바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증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은 심장사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심전도가 평선을 그리는 것을 확인한 뒤 최소 1분 이상 재확인한 후에 의사가 사망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저체온증이나 약물 중독처럼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관찰하고 확인합니다. 차가운 물에 빠졌던 사람이 1시간 넘게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가 되살아난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뇌관까지 모든 뇌 기능이 정지한 상태를 말하는데 동공 반응도 없고 자바로흡도 없으며 뇌파가 평선을 그립니다. 이것을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확인해야 뇌사로 판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식물인간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식물인간은 뇌관 기능이 살아있어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지만 뇌사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뇌사가 확인되어도 인공호흡기로 혈액순환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기증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학적으로 관찰된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서 의식부터 희미해지고 통증 인식도 감소합니다. 환자는 헛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를 의학 용어로 선망이라고 합니다. 가래나 침이 목에 걸려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죽음의 딸랑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배와 장 기능이 정지하면서 대소변이 거의 없어지고 체온과 말초 혈류가 감소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더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임종 직전 환자들이 이미 돌아가신 친척을 봤다고 하거나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하거나 빈 방이 사람으로 가득 찼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환자가 숨을 거두는 사례를 의료진들이 자주 목격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뇌 기능이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도 환자가 주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증거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중심정맥관, 승합제 같은 연명치료가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일시적인 폐렴이나 폐혈증처럼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가 생명을 구합니다. 젊은 환자가 급성 폐렴으로 호흡곤란을 겪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면 며칠 후 폐렴이 치료되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명치료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말기암, 말기 폐질환, 다발성 장기부전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처치가 오히려 고통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이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는데 의학기술로 그 과정을 억지로 늦추는 것입니다.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며칠, 몇 주를 더 연명합니다. 이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일까요? 인공호흡기의 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공호흡기는 입이나 코를 통해 굵은 관을 기도로 집어넣는 삽관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환자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한번 삽관하면 환자 상태가 충분히 좋아졌을 때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제와 근육이 완제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는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살아있는 환자를 볼 수 있지만 환자는 어떤 의사소통도 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더 격렬합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양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는데 성인 기준으로 최소 5cm 이상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여기에 전기 충격과 강력한 약물이 투여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과정인데 노인이나 말기 환자에게는 어떨까요? 갈비뼈 골절은 기본이고 내부 출혈이 생기기도 하며 심폐소생술이 성공해도 뇌 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정맥관은 목이나 쇄골 아래 큰 혈관에 굵은 관을 넣어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높고 관을 넣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승합제는 혈압을 올리는 강력한 약물인데 심장에 부담을 주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손발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런 치료들이 회복 가능한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수단이지만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고통을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즉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든지 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입니다. 이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동의와 담당 의사 그리고 다른 전문의의 협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더 이상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생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정작 환자 본인의 의사는 알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락사 국가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위스 형법은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부모의 자살을 돕거나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누군가의 자살을 부추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기적 동기 없이 순수하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살을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독특한 법 체계 때문에 1980년대부터 조력 자살을 체계적으로 돕는 단체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스위스에는 디그니타스, 라이프 서클, 엑시트 인터내셔널, 페가소스 같은 조력 자살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영리를 표방하지만 운영 비용을 받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한 한국인이 최소 10명이며 약 300명의 한국인이 이들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처음 보도되었을 때 10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디그니타스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인 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단체에 가입하려면 연간 회비로 12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일회성 가입비로 3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 조력 자살을 진행하는 데는 의사 상담, 처방, 약값, 수행비,
장례비 등을 포함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듭니다. 스위스에서는 화장장 이용료가 무료인데도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위스까지 가는 항공료와 체류비, 동행 가족의 비용까지 더하면 최소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것은 정서적 고통일 수 있습니다. 고향이 아닌 낯선 나라에서 홀로 세상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 평생 살아온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스위스의 어느 오두막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도 가족이 동행했다가는 한국 법에 따라 자살방 조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혼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먼저 단체와 상담을 통해 조력 자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학적 기록을 제출하고 왜 안락사를 원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날짜를 잠정 확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 스위스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도 끝이 아닙니다. 단체 관계자 및 의사와 추가 면담을 거칩니다. 정말로 이것이 본인의 의사인지, 누군가의 강요는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날짜가 확정되면 치명적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을 처방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여주면 살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컵을 들어 약을 마시거나 정맥 주사 장치의 밸브를 직접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물이 투여되면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이어서 호흡이 멈추고 사망에 이릅니다. 디그니타스에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의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환자 중 80%는 결국 조력 자살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죽을 수 있다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2024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르코 캡슐입니다. 석관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 기기는 보라색과 무지갯빛으로 디자인된 미래지향적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안락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이지만 그 기능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르코 캡슐은 호주 출신 의사 펠립 리츠케가 개발했습니다. 그는 평생 안락사 합법화를 위해 싸워온 인물입니다. 사르코는 그의 철학을 구현한 기기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 보입니다.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캡슐 안에 들어가 뚜껑을 닫습니다. 내부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스가 캡슐 안으로 분사됩니다. 30초 만에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1%에서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개발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극히 낮은 수준의 산소를 2번 호흡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조력이 떨어지며 약간의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약 1분 내에 의식을 잃고 5분 정도 무의식 상태에 머물다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산소증과 저탄산증,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 결핍을 통해 발생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공포나 질식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캡슐 외부에서는 환자의 산소 수준과 심박수, 혈액의 산소 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캡슐은 생분해성 재질로 만들어져서 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는 단돈 약 3만 원의 질소 비용만으로 영원한 잠을 잘 수 있다며 홍보했습니다. 2024년 7월 단체 측은 수개월 내에 사르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371명이 사용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 보건부 장관은 해당 캡슐이 제품 안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질소를 사용하는 것도 화학물질법의 목적 조항과 상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9월 23일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에서 사르코 캡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4세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면역계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 측은 그녀가 평화롭고 빠르고 품위 있게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고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단체의 공동대표와 네덜란드 기자를 포함한 여러 명이 자살, 유도 및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르코는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생명옹호 단체들은 사르코가 자살을 사소하고 미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는 50세 이상이면 정신건강진단서만 있으면 사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조력 자살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의사의 면밀한 상담과 평가 없이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주교회 의장은 사르코 캡슐이 자살을 너무 쉽게 허용하며 다른 조력 자살과 달리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를 권했습니다. 완화 의료는 사람을 의학적, 심리학적, 존재론적으로 온전히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소를 이용한 죽음에 대한 의학적 논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질소 흡입 방식이 사형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첫 집행 과정에서 사형수가 고통에 몸부림쳤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르코 제조사의 설명과 달리 고통이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죽음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공포와 패닉에 의해 쇼크를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2024년 10월 첫 사용 후 2주 만에 사르코 캡슐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단체는 신규 신청자 모집을 중단하고 대기 중이던 371명의 절차도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기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만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불치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온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정신적 고통도 육체적 고통과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만 12세부터 18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 12세가 넘으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2002년 5월에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비슷하지만 벨기에는 더 나아갔습니다. 2014년 2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연령, 즉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부모의 동의와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통계는 놀랍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네덜란드에서만 약 6만여 명이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고령이었고 암이나 파킨슨병, 루게릭병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9명은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중 18명은 5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통계가 공개되자 국제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학자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돕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생학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가 그들을 도울 다른 방안 대신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하는 윤리적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안락사도 논란입니다. 2015년 벨기에에서 신체적 질환 없이 정신적 고통만을 이유로 안락사를 신청한 20대 여성의 사례가 승인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조현정 동장애로 고생한 데다 폐암까지 걸린 70대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승인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화할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환자의 예후를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18세도 안 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떤 의사가 안락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캐나다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성질환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고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신청한 사례가 승인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훈처에서 상위 군인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권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다친 군인들에게 치료와 지원 대신 죽음을 권유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총리가 공식 사과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안락사 제도의 가장 큰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안락사가 진정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돌봄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혹은 생산성 없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도 최근 안락사를 합법화했거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0년 국민투표에서 3분의 2가 조력 자살을 찬성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아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위스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고도 하는데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고 싶지 않다든지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든지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를 거부하겠다든지 하는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나 안락사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족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내 뜻을 정확히 알고 있도록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길하게 여기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어떤지, 배우자는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이해도 깊어지고 삶에 대한 소중함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죽음을 기다리는 곳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돌봄입니다. 호스피스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먼저 통증 관리입니다. 암성 통증 같은 극심한 고통을 적절한 진통제로 조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두려워하시는데 말기 환자에게는 통증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흡곤란도 관리합니다. 산소 치료와 약물로 숨쉬기 힘든 고통을 덜어줍니다. 영양 관리도 합니다. 입으로 먹기 힘들어진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방법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후회 등을 상담사와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 돌봄도 제공됩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에게는 종교인의 방문과 의례를 지원하고 종교가 없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문제, 법적 문제, 장례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의 호스피스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이 있습니다. 입원형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것이고 자문형은 일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호스피스 팀의 자문을 받는 것이며
가정형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의료윤리의 큰 흐름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만이 의사의 임무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바람이 꼭 지금 당장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전에 고통을 줄이는 준비를 하고 적절한 완화 의료를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가 뺀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 중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명 중단에 해당하므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사전의 뜻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은 아무리 준비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 것입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안락사 논의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락사 제도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안락사가 제도적으로 남용 없이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되려면 죽음을 결정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복지국가에서 안락사가 가능한 것도 병원비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안락사 논의를 할 때도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를 확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치고 죽음 외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공통점은 안락사를 택하기 이전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이미 잘 정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시스템이 안락사 합법화 이전에 이미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이면에는 불필요한 자살을 예방하고 위험한 자살을 예방하고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삶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편안하게 잠들고 싶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유지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고통 없이 빨리 떠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각자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충분한 의료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을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죽음 외의 다른 선택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을까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고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고 호스피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